이제 시작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행시 3순환 하죠. 3순환. 이제 3순환은 이제 모의사하고 이제 서머리 교재가지고 같이 할 겁니다. 서머리하고 제 이름은 이제 서병수. 예.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3순환 동안 이제 20회 동안 이제 이 서머리 교재하고 그다음에 모의사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이제 행시가 이제 6월 달에 시험이 있죠. 6월 말 정도 있는데, 이제 올해 5월 달에 있는 행시를 이제 목표로 해서 강의가 진행되죠. 그래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시험은 없고요. 전날은 시험 없고, 오늘은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사례풀이 구조 할 거고, 오늘은 사례풀이 구조 할 겁니다. 사례풀이 구조. 사례풀이 구조 하고요. 이제 이것은 사례프리트리어 틀. 이제 제가 이제 신림동에 있는 사례지도 그렇고 제 사례지도 그렇고 이 틀에 맞춰서 답안지를 이제 해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맞춰서 쓰시면 전 도움이 답안지 쓰는 데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논점을 안 빼먹고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서머리에서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한 10페이지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 사례풀이에서 한 70%는 여기서 70%? 70%는 여기서 가가지고 이 사례풀이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날 사례풀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모의사 말고도 가지고 있는 사례집 보실 거 아니에요. 사례집도 마찬가지예요. 사례집도 이 사례풀이 가지고 사례집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례풀이 구조는 이제 강의 끝날 동안 틈틈이 자주 보셔가지고 자주 보셔서 한 100번 본다고 생각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100번 본다고 생각하시고 좀 보세요. 반복해서. 이거 가지고 답안 쓰는 게 상당히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오늘 첫날 사례풀이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모의사 문제하고 모의사를 보고 그 다음에 서머리를 할 건데, 이제 모의사는 어떻게 낼 거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최근 판례죠. 최근 판례 하면 3년치. 최근 판례 3년치를 말해요. 이제 한 3년 전만 해도 그 최근 판례가 중요한 판례 많이 나와가지고 3년 전만 해도 문제 낼 게 많아가지고 되게 즐거운 비명을 지렀죠. 문제 낼 게 많아가지고. 근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중요한 판례가 몇 개 안 나왔어요. 물론 판례는 많습니다. 판례는 많은데 이제 지저분한 판례들이 많고, 판례라고 해서 모든 판례가 시험에 내기 적합한 판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으로만 나올 수 있는 이제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판례가 있고, 이주더도 아닌 판례도 많아요. 이주더도 아닌 판례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례를 준비하니까 주관식 나올 수 있는 판례 가지고 시험을 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없어가지고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서 최근 판례 문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시나 변시나 법행이나 마찬가지고, 행정법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기출질 쟁점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왔던 쟁점들이 이제 다시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실관계는 달라요. 사실관계는 다른데 이제 사실관계를 살짝 바꿔가지고 똑같은 쟁점을 반복해서 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변시에서 나왔던 게 행시에 나오고, 뭐 행시에 나왔던 게 법행이 나오고, 이 반대 마찬가지예요. 법행이 나왔던 게 행시 나오고, 법행이 나왔던 게 변시 나오고, 행시 나왔던 게 변시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기출쟁점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한 70%는 먹고 들어가요. 기출 문제만 풀어도 7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행시도 그렇고 이 변시도 그렇고, 이제 행시에서 나왔던 게 변시에 나왔던 게 다시 또 행시에 나오죠.
그리고 변시에 나왔던 게 다시 또 변시에 나오고요. 이게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에 따라서 10년 전에 행시에 나왔던 게 다 10년 만에 다시 나오고 10년 전에 변시에 나왔던 게 다시 또 변시에 나오는 그런 특징이 또 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판례를 가지고 이제 내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현재법 공부 안 하다가 최근 판례 싹 공부하고 들어가지고 딱 내면 이거만 공부하는 사람들 유리할 수 있잖아요. 유리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최근 판례 너무 많이 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한때는 한 3년 전만 해도 뭐 변시고 행시고 법행이고 뭐 특히 제일 심했던 건 법행. 뭐 최근 판례만 내요. 최근 판례만. 예. 그래가지고 행정법 기본서 대충 보고 이제 시험 보기 전에 1년치 또는 3년치만 공부 싹 들어가가지고 예, 공부해도 이제 붙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작년부터 이제 그게 좀 시들어져 있어요. 예, 작년부터 이제 변시도 그렇고 행시도 그렇고 법행도 그렇고 최근 판례에서 문제가 안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래도 최근 판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 여전히 중요하고 사례로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에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은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우리 저랑 같이 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최근 판례 가지고 모의서 문제를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은 다른 시험 있잖아요. 다른 시험 기출 문제 반복되니까 다른 시험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행시 같은 여름 행시니까 행시에 10년 전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풀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풀고 해설하고 그다음에 서머리를 하죠. 서머리를 이 책을 할 건데 이제 제 책에 행정법 교환이라는 책 기본서가 있어요. 그것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걸 줄여놓은 건데 이제 이것은 이제 원래는 이 서머리라는 책은 이제 변호사 시험 이제 변시는 객관식하고 사례를 보잖아요. 변시는 객관식하고 사례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책을 엮은 거예요. 사례 쟁점만 있는 게 아니야. 객관식 쟁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행시 같은 이제 이 변호사 시험이나 변호사 모의 시험 변모에 객관식으로 나왔던 이 판례들이 사례로 나와요. 사례로.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출문제 유형이 최근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나왔던 쟁점이 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10년 전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네 번째 유형이죠. 이 변호사 시험이나 변호사 모의 시험에 객관식으로 나왔던 판례가 사례로 바꿔서 나오더라. 이게 상당히 많아. 이 재작년부터 그랬거든요. 재작년부터 그랬고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입시에서 많이 나오고 이제 행시에서 그렇고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또는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객관식 나왔던 이제 판례를 가지고 사례를 바꿔서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원래는 이 서머리라는 책이 이 변호사 시험 보는 친구들이 그 객관식하고 사례를 보니까 그 변호사 보는 친구들이 행정법을 짧게 좀 공부하라고 만든 건데 행시 보신 분도 괜찮죠. 왜냐면 객관식에서 나왔던 판례들이 사례로 바꿔 나오니까 예. 그래서 행시 보신 분들도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다 실어놨어요. 다 실어놨기 때문에 일단 짧게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한 6페이지인가 8페이지인가 줄었어요. 예. 이제 계속 책을 늘릴 수가 없어서 계속 판례가 늘어나고 이제 최근 판례가 늘어나고 근데 변호사 시험에서 아니면 변호사 시험이나 변호사 무엇이 나왔던 기출쟁점, 사례쟁점이나 객관식 그 기출 판례들이 또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책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올해는 책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좀 줄여놨어요. 그래도 지장은 없을 겁니다. 예. 도저히 안 나오는 것만 몇 개 지웠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례풀이고죠 합시다. 사례풀이고죠 노트 4페이지입니다. 예. 사례풀이고죠. 이 사례풀이고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무슨 행정법을 이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행정법 체계를 잡은 거예요. 행정법 전체 체계를 잡은 겁니다. 제 나름대로 행정법 체계를 잡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차피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사례를 풀어야 되잖아요. 사례를 풀어야 되는데 이 기본서 그 순서대로 읽어서는 이 사례를
기본서를 읽는 순서를 읽고 사례질 보면 사례가 좀 뒤집박죽돼 있어. 뒤집박죽. 논점이 왔다 갔다, 논점이 앞에 있는 거 나왔다가 뒤에 있는 거 나왔다가 막 그런단 말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이제 그래서 행정법 체계를 사례를 풀 수 있도록 사례풀이 방식대로 재구성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책도 그렇고 제 사례지도 그렇고 이제 신림동에 있는 다른 선생님이 쓰는 사례지도 그렇고 교수님 사례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런 방식대로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해설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이것만 하시면 이제 여기서 다루는 쟁점이 시험에서 70% 나옵니다. 70% 나와요. 여기서 다루는 쟁점이 70% 나와요. 나오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키워드만 있어요. 키워드만 있고 이제 지금 할 것을 이제 우리가 20회 동안 할 내용들을 이제 한 3시간 동안 싹 다 한번 정리하고 이제 하나 다시 구체적인 쟁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밖에 없어요. 키워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키워드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걸 줄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한 100번 정도 읽으세요. 100번 정도 읽으시고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제 한 100번 정도 편하게 읽으세요. 편하게. 여러분들 스마트폰 볼 때 줄쳐가면서 연필을 줄치고 형광펜을 줄치고 줄쳐가면서 읽지 않잖아요. 읽지 않은 것처럼 이것도 줄치지 마시고 이제 잠깐 읽어보면 보세요. 왜냐면 다 키워드이기 때문에 줄치기 시작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아시죠? 한 100번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강의 들으면서 100번 정도 보시고 짬짬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짬짬이 보시고 이 서머리를 같이 강의 들으면서 이제 보시면서 서머리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서머리 부분이 해당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좀 찾아가서 좀 찾는 수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법이 체계가 잡히실 겁니다. 일단 소송이 들어갑니다. 소송에 이제 갑시다. 소송이 들어갑니다. 소송에 예를 들어 행정적인 갑한테 행위 처벌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음주운전했어요. 갑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제 행정청이 갑한테 운전면허 취소를 했다가 칩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이 억울하돼가지고 이제 수소법원. 수소법원은 뭐냐면 소장을 받은 법원입니다.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행정법원 제1행정부에다 제출하면 이제 행정법원 제1행정부가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가 한 10개, 20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일부라고 합시다. 행정일부에 접수가 되면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가 수소법원이에요. 그 수소법원이 되는데 소장을 받은 법원이랍니다. 소장을 받은 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원은 이제 소장을 받으면 세 가지를 합니다. 소송요건 심리를 하게 되고요, 본원 심리하게 되고요,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판결. 세 가지 소송요건 심리, 본원 심리, 판결을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요, 소송요건을 물을 때 어떻게 묻냐면 소가 적법한가? 그래서 소가 적법한가를 묻습니다. 여기서 적법성, 위법성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송요건 심리에서는 소가 적법한가 물습니다. 소가 적법한가 물으면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본원 심리 뭐냐면 이 처분의 위법성이 위법한가를 묻는 겁니다. 처분이 위법한가? 그래서 본원 심리는 위법성을 판다. 위법성. 그래서 소송요건은 심리에서는 소가 적법한지 소송요건을 못하고요. 그래서 본원 심리 끝나면 이제 판결을 하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요건 심리에 보면 소송요건 흠결됐어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원고 적결이라든가 대상 적결이라든가 아니면 협의 소위라든가 제소 기간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으면 이제 본원 심리를 안 하고 각하 판결합니다. 본원 심리 안 하고 각하 판결합니다. 소송요건 심리 해보니까 소송요건 충족됐어요. 그러면 충족됐으면 소송요건 심리 통과되고 본원 심리하죠. 본원 심리할 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면요, 기각 판결. 그다음에 위법하다고 했으면 이인용 판결. 이 기각 판결이 원고 패소 판결이죠. 원고 패소 판결. 원고 패소 판결. 그다음에 인용 판결이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이죠. 원고 승소 판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이제 행정법 사례 기본 목차로 할 텐데 이 소송요건 권한심리 이 판결을 쫙 풀어헤치는 겁니다. 쫙 풀어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페이지 정도 볼 건데 이 10페이지 내용을 한꺼번에 쫙 줄여놓은 게 거예요. 줄여놓은 거고 이걸 쫙 풀어헤치면 10페이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10페이지 여러 페이지 되는 내용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본서나 뭐 암기장이나 뭐 서머리 같은 책들을 한꺼번에 쫙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 프로그저를 이제 노트에만 실어놓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제 강의를 안 듣고 제 책으로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사례 프로그저 이제 아마 그 기출문제 기출문제란다. 사례집에 아마 그거 서문에 써 있을 겁니다. 사례 프로그저 전체 행정법 체계를 사례 프로그저를 통해서 이제 학습하신 다음에 사례를 풀어라라고 말씀만 머리말에 써 있어요. 그것만 보신 분들은 이제 도대체 사례 프로그저 어디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노트에서 노트에 기본 강의할 때도 첫 시간에 사례 프로그저 하고요. 이렇게 서머리 강의할 때도 첫날엔 사례 프로그저 하고 이제 사례집 강의할 때도 첫날엔 사례 프로그저 합니다. 노트에 다 있어 노트에.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책으로 낼까 좀 고민 중인 한데 이제 강의를 안 듣는 분도 이제 볼 수 있도록 강의 안 듣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올해는 책으로 낼까 생각 중입니다. 뭐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바빠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제 행정법의 기본 목차, 행정법 사례의 기본 목차를 봅시다. 그래서 기본 목차 이제 문제 소재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행정법은 항상 문제 소재 씁니다. 예. 문제 소재, 문제 제기 아니면 쟁점 정리 어떤 목차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뭘 쓰냐면 앞으로 쓸 내용을 미리 예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점자한테 내가 어떤 답안지에다 뭘 쓸 것인가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결론을 암시해도 상관없어요. 결론을 내는 것은 그렇고 결론 뒤에서 낼 거니까 뒤에서 내기를 하고 결론을 미리미리 암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사례집 보면 이 문제 소재가 결론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문제에 따라서는 그게 편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결론 암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소재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은요 2가지를 쓰는 게 있어요. 이제 일반론을 쓰는데 행정법은 이제 문제 소재 쓰시고요. 문제 소재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론을 써요. 일반론은 이제 대표적인 게 2가지라는 거예요. 일반론. 행정법 이게 힘들어요. 일반론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답만 쓰면 좋겠는데 답만 써서는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일반론 쓰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이게 뭐냐면 행정장애 성질이었습니다. 행정장애 성질. 일반론 쓰는데 대표적인 게 뭐다? 행정장애 성질이다. 근데 여기서는 행정장애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도로조명 허가처분 나왔다. 그럼 도로조명 허가처분의 성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일반화시켜서 만들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지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처분을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2가지 씁니다. 하나는 이 행정장애이 행정처분이죠. 뭐. 2가지 써요. 근데 여기에 행위처분이 언제 행위처분이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여기서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대상적기 문제예요. 이게 대상적기 문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취소송을 제기하려면 이게 행위가 처분이에요. 처분이 아니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일단 취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처분인지를 검토합니다. 항상 그런 거 아니고 이게 70%가 그래. 70%가 100%는 아니고 70%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검토하냐면 좀 올릴까요? 노트를 보시면 두 번째 재량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재량인접을 검토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번원심 문제, 아까 번원심 말씀드렸죠. 소송요구 통과하면 다음에 번원심리 한다 했죠. 이 번원심리가 위법성을 판단한다 했잖아요. 처분의 위법성. 이 번원심리 부분이 뭐예요? 번원심리 부분이 뭐예요? 처분의 위법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처분의 위법성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번원심리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위법성 검토할 때 뭘 쓰냐면 재량권 1탕의 남용의 범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번원심리 할 때 재량권을 1탕 남용의 범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한단 말이죠. 그럼 재량권의 1탕 남용의 범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재량권 1탕 남용의 범위를 사용하려면 재량이어야 되죠. 재량이어야지만 재량권 1탕 남용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칙 신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량이 아니고 기속힘은요 신설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원심리에서 재량권 1차 남용 범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재량인지를 검토해 주는 겁니다. 시험에 한 90%는 재량이에요. 기속행위 내기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뒤에 가가지고 판결 일부 취소할 때는 이제 재량이면 일부 취소가 안 되고 기속행위 일부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때 판결 일부 취소해서 기속행위 나오기도 해요.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건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이 재량이 납니다. 90%. 그래서 아무튼 일반론을 쓸 때 일반론은 못 쓴다. 행정의 성질을 쓴다. 두 개를 쓴다. 두 개를 행정처분인지 여부 쓰시고 재량인지 여부를 쓰신다. 그럼 두 개 다 써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딱 봐가지고 소송 요건을 묻는 문제면 이거만 소송 요건은 문제다. 소송 요건을 묻는 문제면 처분인지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 처분의 위법성, 번원심리 부분, 처분의 위법성, 이 번원심리를 묻는 문제면 재량인지만 쓰면 돼요. 예. 물론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두 개 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청구 인용 가능성 이렇게 했죠. 청구 인용 가능성.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물으면 행위처분인지 여부 쓰시고 재량인지 여부를 씁니다. 대부분 대체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구 인용 가능성 쓸 때 항상 처분인지 쓰고 재량인지 쓰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문제에 따라서는 대상자격지가 쓸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재량인지만 쓰시고 재량권 1차 남용 범위를 가면 되는 문제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방법이 없죠. 대체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답안지 어땠을 것인가는 사례시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익히셔야죠. 그래서 일반론이 이제 처분인지 여부, 재량인지 여부를 쓰게 된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봅시다. 그래서 행정법 기본서 보신 분 알겠지만 이거 보셨을 거예요. 하허면 특인데 확공통수. 그래서 하하면은 명령적 행위, 특인데는 그 형성적 행위죠. 이 두 개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다음에 확공통수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확인데 하하면 특인데 확공통수. 근데 이 중에서 하하면 특인 확공통수 중에서 처분인지 아닌지 다툼이 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증하고 수리. 나머지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확인, 통지는 다 처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청주도 이 사안에 따라서는 처분인 경우도 있고 처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학설 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 통지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통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직접 영향을 미치면 통지가 처분인 경우고, 통지했는데 통지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통지가 처분이 아닙니다. 아무튼 판례를 익히셔야 되고, 그것은 이제 판례를 보셔야 되고 학설 대리인 것은 공증하고 수리밖에 없어요. 공증은요 처분서 긍정설, 처분서 부정설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입시에서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리는 중요하죠. 수리는요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 수리 거부한 것은 처분서 긍정설, 부정설, 처분서 긍정설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근데 나중에 봅시다.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 거부보다 처분서 이제 긍정합니다. 5살 판례가 다 긍정합니다. 그다음에 그 말고 이제 하하면 특인 학공통수 끝나면 이제 행정계획, 확약, 행정지도를 공부하죠.
그래서 여기서 행정계획 확약 지도는 처분성 긍정하는 경우에 처분성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권력자 사실이하고 비권력자 사실이 이제 끝나면 행정계획 확약, 그다음에 행정지도가 끝나면 이제 권력자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권력자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정사법적 처분 개념설, 실질법적 처분 개념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가지고 학설 처분을 이제 처분이냐 아니냐 쓰게 됩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셔서 이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이게 하우면 특임 합공동수, 그다음에 행정계획, 확약, 행정지도, 권력자 사실행위, 비권력자 사실행위는요. 이제 기본서 다 있는 내용, 기록 있는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처분성 수리 처분성 물으면 이걸 처분성 긍정설, 부정설 쓰시면 되고, 행정계획, 확약, 행정지도에 이제 처분성을 물으면 처분성 긍정설, 부정설 쓰시면 돼요. 이렇게. 권력자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구체적인 내용 가서 하시면 되고, 이제 책 내용이 다 있으니까 틀만 잡아드린 거예요. 자세한 내용 뒤에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기타 위가 아니라 밑에 기타 이 기타 법률행위네. 기타 법률행위 기타라고 써는데 기타 법률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법률행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것은 기타 법률행위입니다. 이제 기타 법률행위의 처분성을 묻는 경우가 기타 법률행위의 처분성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또 자주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판례가 어떠한 행위를 처분이라고 해서 어떠한 행위를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처분이라고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판시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 판례가 어떤 행위를 처분이라고 하면서 다시 내려봅시다. 판례가 어떤 행위를 이것을 기타 어떠한 법률을 어떠한 행위를 처분을 하면서 이 행위는 함행이기 때문에 처분이다. 아니면 허가이기 때문에 처분이다. 특허이기 때문에 처분이다. 인가이기 때문에 처분이다. 아니면 대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이기 때문에 처분이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으면 여기 맞춰 쓰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수리에 해당할 때 수리를 의지한 신고에 수리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이다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쓰면 학설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문제는 이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거. 정하게 이제 안 정한 게 아니라 못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회의도 나름대로 교수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분류를 해놨는데 여기까지 다 분류해놨는데 여기 해당하지 않는 애매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판례가 이제 처분에 해당한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해당해가지고 대상적게 인정시켜서 취소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 이 행위가 이제 그 문제에서 이 행위가 처분인가라고 이제 묻는단 말이죠. 이 행위가 처분인가라고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답했을 것인가? 어떻게 답안했을 것인가를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공부하실 예를 들어서 이제 판례가 이제 세무조사 결정 세무조사 결정하면서 판례는 처분이라고 봅니다. 처분이라고 봅니다. 세무조사 결정. 그런데 학설은요. 세무조사 결정 나오면 세무조사를 하겠죠. 학설은 이 세무조사가 권력적 사실이기 때문에 처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권력적 사실이니까 해당하니까 여기 권력적 사실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시 여기 정책법적 처분 개념설,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권력적 사실은 정책법적 처분 개념설이든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이든 다 처분을 봅니다. 이렇게 논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는 이렇게 처분해서 논의하는데, 근데 판례가 세무조사 결정이 처분이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세무조사 결정을 처분할 때 문제에서 사법시험 나왔던 건데 세무조사 결정과 세무조사가 대상적게 처분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라고 쓰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쓸 거야 이거? 세무조사는 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다 써요. 세무조사는 권리적 사실이니까 시집버서 장소버서 개념설, 시집버서 개념설 모두 처벌을 본다 이렇게 쓰는데 세무조사 결정 어떻게 쓸 거야? 이 판례가 이 세무조사 결정하면서 이게 만약에 하명을 했으면 세무조사 결정은 하명이기 때문에 처분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세무조사 결정은 예를 들어서 허가가 아닌데 허가다라고 했으면 세무조사 결정은 허가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떤 성질인지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곤란하니까. 하우면 특인 학공통수, 행정계획, 확약, 행정지도, 거래소 차시행위, 비거래 차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고 근데 처분인 것 같아. 그래서 판례가 처분인 것 같아서 처분을 할 때 어떻게 답안지를 쓸 것인가 그걸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제가 정리 제가 했죠. 근데 제가 쓴 게 아니고 판례가 어떤 행위가 처분이다라는 판례가 어떤 행위가 처분이다 해당한다라는 나오는 판례가 한 1년에 두세 개씩 나와요. 해마다.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고. 제가 판례 쓰는 것을 좀 줄여놓은 건데. 그래서 처분성은 어떻게 놓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구조 전문하고요.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하고 8절 활용해서 쓴다. 행정소송법 19조 전문하고 소송법 2조 1항 1호 그다음에 판례를 활용해서 쓴다. 그러면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를 볼까요? 조문을 봅시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제가 줄여놨죠. 행구법 공구준이라고. 행구법 공구준. 우리 외우지 말고 행정소송법 2조 1항이라고 외우시고 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내용은 행구법 공구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19조. 행정소송법 19조 보시면 이제 19조 취소용 대상. 그래서 취소용은 처분 등을 대상한다. 처분 등을 대상한다. 여기 처분 등이라고 됐어. 처분 등을 라고 됐어. 이 처분의 개념이 이제 2조 1항 1호에 있어요. 행정소송법 19조에는 처분 등이라고 됐어요. 행정소용 대상을 취소용 대상을 그다음에 2조 1항 1호 보시면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법 공공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대한 제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처분 등은 뭐라 했어요? 처분 등은 처분 플러스 제기요. 처분 플러스 제기라고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써있죠. 그래서 처분은 뭐라고 했어요? 처분은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를 행구법 공구준이라고 쓰겠죠. 행구법 공구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행사와 그 밖에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구법 공구준. 외우지 마시고 2조 1항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행구법 공구준 쓰시면 이건 기억할 수 있겠죠. 외우실 필요 없이. 이게 이제 조문에 있는 처분의 개념을 쓰시고 판례가 이제 처분의 개념을 쓰는 거죠. 판례가 어떻게 보냐면 이건 이 정도 외울 수 있어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이 정도 외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처분인지 판정 방법. 어떻게 하냐면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행이 될 수 있는지 문제는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관련 판례를 적시한다. 관련 판례. 예를 들어서 판례는 이제 세무조사 결정을 판례로 본다. 세무조사 결정에 판례 쓰는 거죠. 세무조사 결정에 관한 판례를 여기다 쓰거나 판례가 있으면 판례 쓰거나 판례가 없어요? 그러면 사안에서 주어진 행위 있죠. 행위를 판례 처분 개념에 여기다가 포섭시키는 거죠. 포섭시켜봐가지고 여기 딱 떨어지면 처분이고 안 떨어지면 처분이 아닌 거죠. 이렇게 쓰라는 거. 기타가 그거예요. 지금 아셨죠? 이게 되게 유용한 방법이에요. 되게 쓸모가 있어요. 판례가 제가 이제 정리한 거지만 제가 쓰는 방법은 아니고 이제 판례가 이제 처분 개념 설치할 때 저렇게 논증을 하더라. 우리도 따라해보자.
왜냐면 이렇게 세무조사 결정이 처분인가 물어보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자. 왜냐하면 이 세무조사 결정은 법률이기 때문에 판례가 쓰는 방식대로 쓰면 아주 편하죠. 그다음에 세무조사는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정서버스 개념설, 실제버스 개념설 가지고 여기다 쓰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처분인지여부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재량인지여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재량인지여부. 재량인지를 왜 쓴다? 본원 심리에서 재량권 1톤 남의 법률을 사용하기 위해서 재량인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기소행위는요 재량권 1톤 남의 법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량인지를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학설이 있어요. 학설이 여건 재량설, 효과 재량설, 법률설이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외우지 마세요. 사례집은 이게 이 요건 재량설, 효과 재량설, 법률설을 4줄인가 정리되어 있어요. 4줄. 4줄만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것만 쓰시면 이것만 쓰시면 돼요. 이것만.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재량인지에 관해서 학설은 요건 재량설, 효과 재량설, 법무용 기준설인데 법무용 기준설이 5살 판례다. 법무용 기준설 따르면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셨죠? 아무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여기 좀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이제 우리가 법정을 보게 되면 법률 요건하고 법률 효과를 규정돼 있어요. 이게 항상 어느 법이나 행정법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형법도 그렇고 다 그래 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거 사형죄 사형죄란다. 살인죄 이제 법률 요건입니다. 이제 보시면 살해한 자는요 6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률 효과를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게 되려면 이게 조질리면 사람을 살해한 자가 되죠. 그럼 요건장설이 있고 여기 효과장설이 있고 법무론 기준설이 있는데 요건장설은 뭐냐면 여기 사실이 요건에 포섭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사실이 걔가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걔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여기에 이제 포섭하는 과정이죠. 포섭하는 과정에서 이 재량권이 인정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학설은. 예. 그래서 이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포섭하는 거에서 재량권이 인정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이례적이고 중간 목적이 있으면 기속행위. 그래서 그 중간 목적이 뭐냐? 교통사고, 위생 이런 것들이 중간 목적이고 요건이 공백 규정이거나 중간 목적이면요 재량이다. 이 중간 목적 뭐냐? 이 공익인데 교통사고도 더 큰 개념. 교통사고 방지도 공익이고 위생도 공익이잖아요. 근데 이게 교통사고보다 위생보다 공익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큰 개념이니까 더 큰 개념이 있으면 재량이다. 중간 목적이면 기속행위다. 외우지 마세요. 이거 몰라도 돼. 이런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재량설은 사실이 요건에 포섭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제 사실이 요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걔가 사람을 물어 죽인 경우 이게 살인죄 포섭하는가라는 과정에서 뭘 하냐면 여기 사람도 사람, 자아도 사람이죠. 우선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돼요. 근데 여기는요 걔가 사람을 죽였죠.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걔는 사람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걔가 사람을 죽인 것은 여기에 포섭이 안 되더라.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제가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나요? 이 사실, 걔가 사람 죽였다는 사실을 여기에 사람을 살해한 자의 법률 요건에 포섭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나요? 아니죠. 법을 해석하고 있죠 지금. 재량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걔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법률 요건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사람이죠. 통해서 사실을 요건에 포섭한다 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요건 재량설은요 법률 문제인 요건 사실 인정을 재량으로 이제 오인한 잘못이 있다. 이 요건이 이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하는 작업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을 해석하고 있다.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아니고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이제 법률 해석을 하고 있지 재량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해석의 문제를 재량으로 오인한 잘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설이 없어요. 됐죠? 예. 그래서 나온 게 효과재량설. 무슨 말이야? 살인죄 해당하면 만약에 살인죄 해당하면 이제 법관은 5년 이상의 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효과에 재량이 있다는 거예요. 효과에. 그래서 법률과 성택에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부제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침해적 행위는요 기속행위고요. 수익적 행위는요 재량이에요. 재량이. 침해적 행위는 기속행위고 수익적 행위는 재량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이게 운전면허다. 도로교통 보면 운전면허 취소 침해적 행정이죠. 근데 재량이 돼 있어요. 예. 도로교통법에. 도로교통법에 운전면허 취소는 침해적 행정인데 재량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에 여기 건축허가는요. 건축법 보면 건축허가는 수익적이기 때문에 재량이 해야 되는데 건축법 보니까 기속행위로 규정한 거도 있더라. 그러니까 대체로 이게 맞는데 대체로 효과재량설은 대체로 맞아요. 침해적 행위면 기속행위, 수익적 행위면 재량이 맞는데 법조문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더라. 아닌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더라. 아닌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온 게 법문헌 기준설. 법문헌기준설입니다. 답안 쓸 때 이것만 쓰시면 돼요. 재량인지 기속행위인지 구별 기준에 안에서 요건재량설, 법문헌 기준설이 있는데 법문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이거에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시면 법문에 따르면 일단 형식입니다. 형식을 봐요. 형식을 봐요. 법문헌 기준에 따르면 법규의 형식을 봅니다. 법규의 형식을 봐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속행위. 할 수 있다. 뭐 허가를 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기속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재량이라는 거예요. 형식을 보죠. 그래서 강제 규정이면 기속행위. 할 수 있다. 가능 규정이 되어 있으면 재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요. 불분명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한다. 이렇게 됐으면 불분명하다는 거죠. 보통 시험은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보통 시험은 이제 가능 규정 있죠. 이렇게 된 경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고 이제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데 그래서 허가할 수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불분명하다는 거죠. 재량인지 기속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행위의 성질, 기본권 관련성, 고유 관련성을 이제 보고 한다는 거예요. 행위 성질은 뭐냐면 행위 성질은 이거예요. 수익적 행정이면 이제 침해적 행정이면 계속행위. 그다음에 수익적 행위면 재량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기복 관련성, 이제 공익 관련성 뭐냐면 당의 법규의 당의 행정 분야의 주요 목적이라고 합니다. 당의 행정 분야의 주요 목적. 당의 행정 분야의 주요 목적. 당의 법규의 형식, 당의 행위 성질, 당의 행정 분야의 주요 목적. 당의 자 한번 쓰시면 돼요. 이렇게 당의. 당의. 이렇게 쓰시면 자완지 키워드가 다 나온 거예요. 일단 당의 법규 형식을 고려하고 성질을 고려하고 행정 분야의 주도 목적을 고려하는데 만약에 주도 목적이 기본권 관련성이 높다. 기본권 관련성이 높으면 기속행위. 그 다음에 공익 관련성이 높다. 공익 관련성이 높으면 재량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잘 쓰먹습니다. 이게 다 키워드 이거만 쓰시면 돼요. 이거 답안 주실 때는 이거만 쓰시면 돼요. 당의 법규의 형식, 당의 행위의 성질, 당 행정의 주된 목적 이렇게 주된 목적 쓰시고 이것은 사안 검토할 때. 이것은 사안 검토할 때 쓰시면 돼요.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설 쓸 때는 이제 요건제랑 아니
행정행위 아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 규정에서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법무형사준설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법무형사준설이 있는 바 법무규정에서 따르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당의 법규 형식, 당의 행정분야 당의 행위 성질, 당의 행정분 지정 목적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해놓고 사안 검토. 이게 나왔으면요. 형식이 나왔으면 이것만 쓰면 되죠. 하여한다고 됐으니까 기속행위다. 할 수 있으니까 기속행위. 할 수 있다고 됐으니까 재량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게 제일 많이 나 이게 제일 많이 나고. 그다음에 없으면 성질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주요 목적까지 답안지 쓰는 게 거의 많지 않아요. 이게 90% 90%. 됐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많은 얘기 해드리는데 이제 알아들으면 대로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대로 들으시면 돼요. 몇 번 듣다 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아이고 뭐야. 일단 이렇게 재량인 기속행위에서 학설 쓰시고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법무기준설 생각을 쓰시고 그 다음에 성질. 각 행위 성질. 그래서 성질. 실 읽다 보면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하명, 허가, 특허 허가, 하명, 허가, 면제, 하면, 특허, 인가, 대리. 주임법률 행정행위에서 하, 공, 퉁, 수를 공부하는데 여기서 보다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면 허가, 특허, 인가가 제일 많이 납니다. 수리도 많이 나고 수리. 예. 여기서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허가는 뭐다? 원칙적으로 기속행위고 예외적으로 재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기속행위론 판례, 재량이론 판례를 익히셔야죠. 판례 써야 되니까. 특허나 인가, 수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문제는 별표도 별표. 예, 이 별표가 문제. 별표가 문제. 별표. 예. 이 별표가 이제 행시, 법행, 변시 합쳐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쟁점이에요. 기출 사례 제 사례 보면 190문제가 있는데 한 별표가 출제된 문제가 한 30개 정도, 20개, 30개 정도 돼요. 제일 많이 단일 쟁점으로 제일 많이 출제된 쟁점이 별표. 별표가 뭐지?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써놨네. 버킷머니 형식 행정규칙. 버킷머니 형식의 행정규칙. 써놨죠. 여기. 이 버킷머니 형식 행정규칙을 별표로 합니다. 별표를 버킷머니 형식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교수님들이. 그럼 이제 처분할 때 이 별표에 근거해서 처분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별표의 법적 성질을 추가로 논의한 다음에 이 처분이 계속행위인지 재량인지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쓰세요. 여러분들이 잘 안 쓰세요. 안 쓰는 게 아니라 이 버킷머니 형식 행정규칙 이 별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모의사도 문제 한 문제 만들어놨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별표가 법규명설이 있고 행정규칙이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법규명설 행정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 수권 여부 기준설인데 됐고요. 이렇게 됐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기속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법규명 별표가 법규명이에요. 법규명이면 대의적 구성력 있죠. 예. 대의적 구성력 있죠. 대의적 구성력 있어요. 그러면 이 별표를 이제 재량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면 이 별표 가지고 재량인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다 이게 기속행위. 이 별표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표로 됐어. 표로 1차 위반 2차 위반 표로 됐어. 표로
1차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 원. 2차 위반하면 과태료 600만 원. 3차 위반하면 과태료 900만 원. 이라고 돼 있다 치면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1차 위반을 했어요. 과태료 300만 원 불구해야 되는 거죠. 기속행위를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 별표가 법규문형이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이제 기속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일단 행정규칙이 아니면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법률로 가서 재량인지를 판단한다. 그럼 이 별표가 행정규칙 보게 되면 이 별표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재량인지 아닌지를 하면 안 되고 사회법령 도로교통법 위로 올라가지고 도로교통법에서 재량인지 기속행위인지로 보는 거죠. 대체로 다 재량입니다. 대체로 재량이에요. 그래서 처벌은 재량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이게 일반적인 거 이게. 그래서 법규명령을 이 별표를 법규명하게 되면 별표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기속행위가 되고 별표를 이제 행정규칙 보게 되면 별표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재량해야 돼요. 재량이. 그러면 우리가 변호심리 할 때 재량이라는 것을 도출하라고 했잖아요. 재량해야지만 재량권 1등 남용을 심사할 수 있으니까 기속행위는요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별표에다가 일반 감경 가중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재량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1차 위반하면 300만 원, 2차 위반하면 600만 원, 3차 위반하면 900만 원 되는데 이 앞쪽에 이 개별 기준이고 이게 개별 기준이고 그 앞쪽에 일반 기준을 해가지고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이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이 제재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재량행위죠. 이건 기속행위고 결합하면요 전체적으로 재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한 10번 나온 것 같은데 아셨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가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문제를 만들어 놨고요.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풀어보실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그때 자세한 어떤 문제 풀 때 해설을 해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소속요건 합시다.